아이고. 자, 오늘 저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아시는 분들도 많이 이 자리에 계시겠지만, 이번에 이제 샤넬보다 마인드맵이라는 책을 가지고 두 번째 책 되게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거의 4년 만에 나왔죠. 네, 4년 만에 나온 두 번째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첫 저자 강의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저자 강의 지금 2개 잡혀 있고 아마 조만간 오프라인, 온라인 자주 강의를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지연 대표님이랑 하고 하는 직접 오디션이래. 그 뭐라죠? 사무실에. 아무튼 가서 직접 하는 강의. 몰라.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아시죠? 애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아무튼 거기 스튜디오. 어머, 스튜디오라는 단어가 오디션으로 나왔어요. 스튜디오에 가서 다음 주에 수요일 날 강의가 있고요. 8시인가 9시인가? 그리고 이은대 작가님 아시죠? 이은대 작가님의 방에서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강의를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마인드맵 강의는 눈 감고도 하는데 이렇게 저자 강의를 사실 2017년에 나온 책으로는 많이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우울증이 있고 아이도 키우고 그런 저자 강의라는 개념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홍보를 못했어요. 저자 강의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책에서 사실 저자 강의라는 걸 좀 진행을 하면서 많이 떨리고요. 아마 당분간 내용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약간 날것의 느낌. 여러분도 그런 거 더 좋아하지 않아요? 날것? 그죠? 익힌 것보다 날것. 그래서 날것의 느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거예요. 이번에 제 책 나오는 거 어때? 표지 디자인 마음에 드세요? 엄청 싸웠습니다. 싸웠다기보다 엄청 제가 신경을 썼어요. 왜냐면 내용은 사실 그냥 엄마로서의 에세이예요. 별게 아니거든요. 뭐 마인드맵에 대한 정말 거창한 설명을 하면서 막 뇌에 대한 어떤 논리적 이야기를 하고 절대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정말 마인드맵으로 10년을 살아온 제가 어떻게 마인드맵의 원리를 가지고 아이를 키웠고 그리고 엄마로서 성장했는지를 에세이로 집어넣었는데 출판 쪽에서 에세이와 유아 교육 쪽으로 같이 동시에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에세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음, 제목은 사실 이은대 작가님이 지어주셨어요. 샤넬보다 마인드맵. 제목 잘 지었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출판사에서 어, 잘 모르겠다. 왜냐면은 마인드맵을 모르는 출판사거나 마인드맵을 모르는 분들은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정말 엄마들에게 명품 백보다 이 마인드맵이라는 도구를 전달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에 아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제목을 우겼습니다. 우겼고 말씀드린 것처럼 안에 있는 내용하고 샤넬이라는 어떤 이 명품의 이미지하고 사실 연결이 안 되는 거 맞거든요. 그래서 겉 표지를 따뜻한 엄마들의 특히 요즘 이렇게 일러스트가 들어간 책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갈까? 아니면 샤넬을 고집할까? 하다가 제목은 명품과 샤넬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가자라고 해서 결국에 이 표지로 했고 원래는 까만색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이 밝아서 안 보이는데 샤넬백의 이 무늬 있죠? 이게 정사각형 마름모의 패턴. 그 패턴이 미세하게 깔려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밝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이 메일마인드의 단톡방에도 계속 투표를 했죠. 여러분들의 의견을. 그래서 우리가 꽂히는 대로 하자 싶었고요. 일단은 많은 엄마들과 소통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샤넬보다 마인드맵이라고 해서 책 제목을 지었습니다. 샤넬 좋죠. 루이비통도 좋습니다. 제가 못 가질 뿐이죠. 샤넬 가격은 왜 이렇게 오르는 건가요? 살려고 하니까 오르고 결국은 그냥 저와는 인연이 없는 걸로. 그랬더니 어떤 강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소희야 너는 이제 샤넬백을 매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왜요? 너 샤넬보다 마인드맵이라며. 근데 네가 샤넬을 메고 다니면 안 되지. 그래서 하고 깊은 깨달음을 제가 얻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차피 올라서 못 사고 또 이제 책을 핑계로 샤넬과는 거리를 두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샤넬보다 마인드맵이란 책을 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썼고요. 이 책은 제가 2년 동안 썼습니다. 많은 작가님들이 책을 먼저 이제 쓰겠다고 해서 목차를 구성을 하고 한 챕터를 쓴 다음에 그걸 가지고 출판사에 이제 원고를 투고를 하죠. 그래서 출판사에서 한 챕터 정도 봤더니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면 그 작가랑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고 뭐를 할까요? 그 다음에 책을 열심히 쓰죠. 근데 저는 먼저 책을 썼습니다.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성깔이 그래요. 뭔가 누군가가 내 몸을 확 조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들면서 책을 쓸 수는 없어요. 저는 성격상. 다 쓰고 나서 나를 선택할래 말래 저는 그게 훨씬 편한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이 책 자체는요. 제 오롯이 10년간의 경험이에요. 엄마로서 살아오던 8년간의 경험, 그리고 엄마를 준비했던 저의 경험. 그 경험을 가지고 제가 책을 썼기 때문에 사실은 예측을 하고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솔직한 마음으로 2년 동안 제 그런 어떤 과거의 이야기들, 현재를 진행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담아서 이 책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자 강의에서 제가 강사로서 살아온 것보다 엄마로서 살아온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소개를 하겠고요. 사실 저는 이제 강사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생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의 기관을 갖고 있는 사업자로 갖고 있는 대표고요. 그리고 글로벌 마인드맵 지도자 협회라고 해서 협회를 만든 회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맵스쿨과 맵독의 온라인 과정을 이제 맡고 있고 제가 12월에는 서울 2호선 선릉역에 아마 사무실을 하나를 이제 임대를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저자 강의도 하긴 할 거고요. 그리고 서울에 저와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언제든지 오시면 저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자, 2021년 예정이라고 써있던 저기 샤넬보다 마인드맵이 이제 나왔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저자로서 활동을 하는데 사실 저는 그냥 엄마입니다. 연년생 아이들을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 일단 울컥이기부터 시작을 해요.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은 아니고요. 한창 연년생과 씨름을 할 그 시기의 제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년생 키우는 워킹맘으로서 저를 소개를 하고요. 제가 사실 여기 지금 이제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계시잖아요. 사실 남성분이 계셔도 이미 임자가 있는데 어쩌겠어요? 저는요, 엄마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아이를 키우면 젖이 돌죠. 저는 젖이 정말 잘 나왔어요. 젖이라는 게 가슴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구나를 그때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가슴의 크기와 상관없이 아주 젖이 잘 나오던 그런 엄마인데 제가 첫째 아이가 한 50일 정도를 지났을 때부터 산후우울증이라는 게 왔어요. 산후우울증이라는 게 와서 도저히 아이를 젖을 먹이며 키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막 내가 짐승인가 사람인가 모두 다 생각하셨죠? 모든 분들이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소야?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저를 우울하게 만들었던 건 뭐였냐면요. 저는 셀프 리더십 강사예요. 내가 목표가 있고 내가 꿈이 있으면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이를 키우면서 그게 되시던가요? 가장 우리가 같이 공통적으로 느꼈던 건 경단녀죠. 경단녀라는 모든 똑같은 어떤 과정을 저희는 겪었죠. 왜? 엄마라는 이유로. 제가 그거를 넘어서질 못했어요. 어, 내가 목표를 정하면 저는 꼭 했어요. 성격도 그랬고 그럴 만한 환경 속에서 전 살았어요. 돈을 벌어야 됐었고 내가 성장해야 됐었고 내가 성공을 했어야 됐어요. 목표를 잡고 제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도 저는 그게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되던가요? 안 되죠. 어, 아이는 계속 아팠고 저도 계속 아팠고 그리고 그럴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됐고 저는 양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친정엄마는 외국에 계셨고 아버지도 2시간 이상 거리 또는 시댁은 계속 장사, 먼 지방에서 장사. 그래서 혼자서 연년생을 키우면서 혼자서는 아니죠. 남편이 있습니다. 네, 남편이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남편 일하러 갔으니까 홀로 연년생을 키우면서 또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이게 내 인생으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를 이제 비로소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울증이 찾아왔고 뭐든지 저는 좀 극하게 가는 것 같아요. 감정도 되게 제가 극하게 오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 산후우울증도 너무 극하게 왔어요. 극하게 와서 어, 저는 자살 시도를 2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하게 돼요. 정말 제가 좋아했던 연예인이 뭐 최진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왜 자살을 하고 하늘나라로 갔는지는 저는 너무너무너무너무 알아요. 그들이 제정신으로 하지 않았겠구나. 정말 외롭게 혼자와 싸우는 시간 속에서 고독하게 갔겠구나. 저도 모르게 그렇게 저 세상으로 갈 뻔했는데 더 위험했던 건 아이들을 데리고 갈 뻔을 했어요.
뱃속에 둘째 아이가 있고 연년생이니까요. 첫째를 품에 안은 상태에서 저는 자살 시도를 2번을 하면서 그때부터 그나마 제가 좀 유지할 수 있었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친정 부모님도 안 계시고 이제 외국에 계시고 저희 부모님 그러니까 시댁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그래서 그때 그나마 조금 의지할 수 있었던 7살 어린 시누이에게 여러분들 시누이에게 손을 내미신다는 게 상상이 되세요? 그것도 7살이 어린 시누이. 7살 어린 시누이에게 나 좀 살려줘. 네 조카 좀 살려줘. 라고 하면서 한 집에서 3년을 같이 살게 됩니다. 제가 손을 내밀었어요. 처음에는 빡쳤어요. 설거지도 안 하고 세탁기도 안 돌리고 이게 우울증을 좀 덜어내고 싶었는데 더 우울해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정말 친자매처럼 정말 그렇게 의지를 하면서 살아갔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연년생을 키우면서 엄마로서 살아갔죠. 저희 애기예요. 저희 첫째, 우리가 이제 수블리라고 하는 명칭을 갖고 있는 저희 수아입니다. 수아가 요만할 때 제가 뱃속에 아기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저는 처음에 수아를 임신했을 때도 남편이 지하철에서 들었거든요. 제 전화를. 남편은 저랑 달리 엄청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축하한다는 말을 못하고 소리도 못 지르고 응? 응? 이 두 마디로 제가 임신했던 소식을 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첫째가 150일일 때예요, 이때. 150일일 때 둘째가 생긴 걸 알게 되는데 뱃속에서 초음파 사진을 들고 남편에게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에게 보여줬더니 남편이 첫 번째로 한 말, 죄송합니다였어요. 저는 아이를 둘을 낳고 키우면서 축하한단 말을 남편에게 못 받은 그런 사람인데 이때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어, 둘째가 제가 행복하게 온 게 아니겠죠. 일도 하고 싶은데 가뜩이나 첫째로 해서 중단이 됐는데 둘째까지 왔어요. 그래서 정말 나쁜 생각도 많이 했어요. 원망도 많이 했어요. 하늘에 대한 원망, 남편에 대한 원망, 모두 아이에 대한 원망, 모두 원망을 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제가 어쨌든 뭐 지금 생각하면 노산은 아닌데 그때 당시 노산으로 들어갔나 봐요. 각종 검사를 하는 과정 안에서 아이가 이상 징후가 있다는 게 계속 발견이 되는 거예요. 뭐 다운 증후군 확률이 있다, 유산 확률이 있다, 또는 뭐 무슨 뭐 아무튼 기형아 확률이 있다. 각종 검사, 지금 생각하면 또 산부인과의 횡포가 아니었나 생각도 드는데 모든 검사를 몇백만 원치를 받게 되는 그 과정 안에서 그때 이제 아이에게 또 미안한 감정을 갖기 시작해요. 내가 이 아이가 생겼을 때 축복하지 못해서 이 아이가 아픈 거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막 5개월 정도 됐을 때쯤에 막 낙태를 권유를 받고 하는 과정 안에서 제가 정말 많이 우울증이 다시 심해지게 돼요. 그 부모의 입장에서 그런 게 있죠. 아이가 뭔가 잘못되면 다 내 탓 같은, 다 나를 원망하게 되는, 나에게 화살이 돌려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또 제2의 우울증이 아주 심각하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가 50일이나 100일을 못 넘기고 아주 잘 나오는 작은 가슴 속에서 잘 나오는 엄마의 젖을 끊게 되죠. 그것 또한 저한테는 우울증이 하나였고 그리고 첫째, 둘째 다 이제 제가 14시간 진통을 하고 첫째가 이제 배를 갈라서 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는 쓸데없는 고집으로 아이를 자연 출산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둘째를 자연 출산을 알아보다가 결국 또 포기하게 되고 막 아무튼 이 성격이 이게 엄마가 완벽주의일수록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좀 갖고 있는 환경 안에서 익숙해지면 좋은데 사실 저희도 엄마가 처음이잖아요. 그죠? 누구나 엄마가 다 처음이잖아요. 지금 41세 오소이도 41세가 처음이잖아요. 그죠? 50대를 바라보고 있는 또 많은 저의 선배분들도 50대가 처음이잖아요. 우리가 다 처음을 겪어가면서 그렇게 느끼듯 저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뭐든지 다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어떤 저의 실패에 대해 또는 어떤 낙오에 대해서 제가 늘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임신을 알게 됐고요. 임신을 한 상태에서 저는 사실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를 또 갖고 있었고 해서 체력적으로 너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또 다른 어떤 그런 합병증으로도 갈 수 있었던 상황이라 거의 아이를 누워서 키우게 됩니다. 뱃속의 아이도 첫째 아이도. 그래서 아이와 찍은 사진이 대부분 누워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누워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 거기다 저희 첫째가요 열경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37.5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37.5도만 넘으면 얘가요, 눈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열에 너무너무너무 민감한 아이래요.
다른 아이들이 한 39도 정도라고 하면 얘는 37.5도만 돼도 얘는 이미 의식이 저편으로 가요. 눈이 이렇게 뒤집어져요. 그래서 아이가 약간 따뜻하다라고 하면 저희 집은 비상이 걸렸고 아이 아빠가 2시간이 걸리는 곳에 회사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늘 제 이 만삭인 배 위에 첫째를 얹고 분당 서울대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런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이제 제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119 차를 불러서도 갔죠. 근데 그때 알았어요. 응급실에서 만삭인 엄마들도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거. 엄마가 알아서 아기를 안고 병실이 나올 때까지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걸 그때 알면서 아, 참 예전에 우리 한은진 작가님도 아이에 대해서 이제 아픈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만 아이가 아픈 엄마를 보호할 수 있는 세상이 언제 올까에 대해서 그때 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아이가 6살까지 열경기를 했고요. 병원에서 얘기하기를 한 번만 더 경기를 하면 이 아이는 간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 달이 멀다고 느끼기도 전에 늘 약간 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열경기를. 그렇게 6년 이상을 열경기 하는 아이를 병원을 데리고 다녔고, 아이가 태어났죠. 둘째가 태어났어요. 둘째가 태어난 상태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한 달 동안, 아까 한 2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주 동안 친정엄마한테 맡겨놨던 첫째를 본 날이었어요. 2주 동안 엄마한테 맡겨놓은 아이를 봤는데, 이날 제가 병실에서 또 엄청 울었어요. 왜냐면, 첫 번째로는 2주 동안 벌써 훌쩍 자란 아이를 보는데 그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엄마가 떨어져 있는 동안에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불과 이제 돌 좀 지난 아이인데. 그래서 그때 너무 많이 슬펐고 또 하나는 친정 엄마가 이 2주 동안 이 아이를 돌봤는데 얼굴이 이렇게 띵띵 부어서 오신 거예요. 너무 힘드셨나 봐요. 얼굴이랑 손이랑 띵띵 부었다 오셨는데 그 띵띵 부은 손이 가라앉고 나서 그게 다 주름이 되더라고요. 부었을 때 좀 이렇게 주물르셔야 되는데 주물러 드렸어야 됐는데 그게 되지가 않아서 살이 다 늘어나 버린 거예요. 우리가 만삭이었다가 배가 줄어들었을 때 쪼글쪼글해진 것처럼.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이 너무 힘들고 마음으로 좀 우울했었던 것 같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울증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요, 둘째 아이를 50일까지, 수유를 하고, 그다음부터 바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게 됐어요. 혹시 이제 우울증 약을 드셔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알약 반알부터 한 알, 한 알 반, 두 알, 증상에 따라 늘려가요. 근데 제가 이제 증상이 심해지다 보니까 늘려갔겠죠. 그래서 제가요, 사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애기들 사진을 찾아봤는데 기억이 없어요. 저는 아이들을 사진으로만 기억해요. 우울증 약을 먹고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아이와 보낸 시간이 제 머릿속에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냥 늘 우울증 약을 먹고 몽롱한 상태에서 아이를 키웠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 지금 수아를 보면 머리에 목에 막 스티커를 붙이고 놀고 있죠. 근데 저 사진 뒤에 보이세요 혹시? 여기 보이세요? 둘째 아이는요. 제가 약을 먹고 몽롱한 상태에서 키웠기 때문에 맨날 그냥 엎드려 있었어요. 제가 둘째 아이가 있는지를 모르고 키웠어요. 둘째 아이가 있는지도 모르고 첫째 아이와 놀다 보면 둘째 아이의 존재를 잊고서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이가 지금은 성격이 장난 아니거든요. 완전 개구쟁인데 거의 돌 때까지는 저렇게 엎어져서 혼자 살았어요. 혼자 아이가 컸고 그리고 제가 증상이 한창 심해질 때는 거의 한 6개월 정도는 입주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입주 아주머니가 아기를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키우셨는데 그때 진짜 24시간 동안 둘째를 안 본 적도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늘 뭐 자살 기도라든지 이런 거에 위험한 상황으로 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기 아빠도 그 아주머니가 24시간을 데리고 들어가서 아이를 키우는 그 방을 들어가질 않았어요. 제가 좀 상처가 될까 봐. 그래서 저희는 둘째 아이한테 그게 되게 미안해요. 같은 집에 살면서 엄마랑 아빠를 보지 못하고 큰 아이 그리고 우리 첫째도 5살 때까지 제가 기억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게 되게 좀 미안하죠. 근데 그렇게 키웠어요. 그리고 여기 사진 보시면 우리 첫째가 이때 돌 지났을 때거든요. 제가 이걸 사진으로 찍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집에 가끔 오시는 분들은 거실에 제가 진짜 짐이 하나도 없어요. 소파하고 안마의자하고 제가 타는 홈라이딩, 그 자전거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와 되게 깔끔하시네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깔끔한 성격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그 어렸을 때 그 시간에 온 집안이 정말 돼지우리였어요. 나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내 삶을 송두리째 아이에게 뺏겼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막 남편에 대한 원망, 결혼을 왜 했을까? 아이를 왜 낳았을까? 왜 아무도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이 엄마의 삶이 이렇게 외롭고 힘들 거라는 이야기를 왜 아무도 안 해줬을까? 이런 원망만 제 마음속에 가득 차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빠가 빨래를 하고 널잖아요. 그러니까 저 돌이 갓 지난 저 아이가 나중에 저렇게 빨래를 널고 있더라고요. 빨래가 쌓여 있으면. 그게 이제 뭐 젖어 있는 빨래든 또는 이미 말라 있는 빨래든 아기가 이렇게 빨래를 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늘 제 뒤에는 어, 제가 업은지도 모르고 둘째가 저렇게 매달려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요, 진짜 우울증은 진짜 주변에서 도와줘야 되더라고요. 내 등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내 방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그 시간에 무엇을 했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송두리째 그 우울증 약이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누군가가 우울증이 걸려 있다면 저는 정말 그분들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그런 인생을 살았고 주변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이때 당시에 제가 어 이제 동네에 제가 분당 옆에 죽전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거기서 아는 언니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저희 집에 왔어요. 저희 집에 와서 제가 깜깜하게 커튼을 치고 있으면 그 커튼을 확 걷어줬어요. 그래서 햇빛을 보게 하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고 그리고 등에 아이를 업혀주고 그 언니들이 와서 이렇게 아기띠를 저를 뒤에다 업어줄 때까지 저는 둘째가 어디 있는지 방치해 놓고 기저귀 얼마 전에 기사를 보고 제가 또 펑펑 울었거든요. 어떤 아기가 20대 엄마에게 이제 아동학대를 당한 건데 기저귀를 기저귀를 며칠 하랬지? 한 번도 갈지 않은 상태에서 생식기가 다 물릴 정도로 기저귀를 차고 있게끔 방치를 한 거예요. 아동학대를 한 거죠. 근데 어쩌면 저도 그때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들이 와서 애기 기저귀를 깨끗하게 갈아주고 제 등에다 엎혀주고 밥을 저를 챙겨주고 가시면 또 그 언니가 올 때까지 저는 등에 아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냥 방을 돌아다니고 깜깜하게 커튼을 치고 TV를 보고 그리고 첫째를 돌봤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제가 너무나 했어요. 이제 첫째가 크고 또 둘째는 이제 크고 작은 일로 또 이제 병원에 계속 신세를 졌어요. 유독 저희 애기들이 큰 질병은 아닌데 자잘자잘한 질병으로 병원 신세를 많이 졌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이 아이들 둘을 데리고 이제 병원을 간 거죠. 이렇게 아이들은 장이 꼬이면 8시간 안에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장중첩이라는 게 오면서 장이 괴사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장이 괴사되면 바로 독이 퍼져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맹장이나 이런 급성 복막염처럼. 근데 그런 것들도 아이들이 둘 다 왔었고, 뭐 중이염이나 뭐 이런 거 크고 작은 걸로 인해서 전신 마취를 하면서 수술을 하거나 또 열경기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좀 이제 크고 작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고, 저희 첫째는 엄마의 약간 우울증의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5살 때까지 말을 못했어요. 5살 때까지 말을 못했고, 그리고 5살이 돼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둘째는 말을 잘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뭐 할머니 손에서 크거나 또 막 그러다 보니까 말을 잘했는데 둘째가 와갖고 따다다 말을 하면 첫째는 마음이 급한 거예요. 빨리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을 급하게 배우는 과정 안에서 발음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엉망인 상태에서 이제 발음을 엄마 아빠 말고는 못 알아듣는 그런 말이었는데 언어 치료를 이제 받기 시작했죠. 언어 치료를 한 8개월 정도 받고 이제야 효과가 있겠다라고 하는데 그때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아이가 예민하대요. 아이가 예민해서 놀이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상해서 내가 뭘 못해서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사탕으로 혀를 누르는 거예요? 내가 말을 못해서 누르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서 언어 그 치료를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 아이가 5살 정도 됐을 때부터 마인드맵을 되게 집중을 했어요. 우울증이라는 약을 좀 끊기 시작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우울증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아이들에게 해준 게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많은 거를 해줄 수 있을까? 그거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8개월 동안요. 일주일에 2번, 한 번 갈 때마다 7만 원의 비용을 내고 아이를 언어 치료를 받았어요. 일주일에 14만 원, 곱하기 4하면 58만 원. 맞나요? 56만 원. 그죠? 56만 원의 비용을 내고 8 동안을 거의 500만 원 들여서 언어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효과가 나려고 하니까 아기가 거부를 해요. 선생님이 선택하라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할 건지. 40분을 아이랑 언어 치료를 못 한대요. 나머지 10분만 언어 치료를 할 수 있대요. 어떻게 할 건지 선택하래요. 저는 그때요. 마인드맵을 아이가 5살 때까지 강의를 진행하면서 무조건 저는 제 꿈에 대한 강의, 제 목표에 대한 강의만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엄마로서의 선택적인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 아이를 여기다 보내는 게 맞나? 보내지 않는 게 맞나? 선택적인 마인드맵을 그리기 시작한 거죠. 저는 그래서 남편과 얘기를 해서 아이를 언어 치료를 끊어요. 중단을 했어요. 중단을 하고 그때부터 아이를 집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뭘로? 마인드맵으로. 기역을 써놓고 아이들과 기억을 했어요. 퇴행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8개월 동안 언어 치료를 받는 과정 안에서 선생님에게 어쨌든 저도 과제를 받았어요. 이번 한 주는 이번 3일은 이거 갖고 연습하세요. 이번은 이걸 갖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아이의 입을 갖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선생님에게 들었던 어떤 그 방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속도가 절대 빠르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집중해서 아이를 조금 계속 말하는 훈련을 집에서 했었던 것 같아요. 음, 음, 음. 아, 그러세요. 아, 아이가 그러니까 거부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신에 이 언어 치료를 내가 왜 하지를 집중을 했어요. 언어 치료를 왜 해요? 제가 처음에 5살 때 언어 치료를 하기 시작했던 이유는 아이가 유치원에서 혹시라도 친구들이 너 말 이상하게 해. 왕따 당할까 봐 언어 치료 받기 시작한 거예요. 주변에서 많은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시간 두면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요. 저는 아이가 뭐 기형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산전 검사 받고 막 이럴 때 저는 이제는 사람들한테 해라 말아라 제가 결정 안 해줘요. 왜냐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잖아요. 저도 함부로 누군가에게 제가 겪어보지 않은 거를 이야기 안 해요. 왜?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우울증이 아닌 사람의 이야기. 야, 뭘 너 그런 거 갖고 그래. 엄마들 다 그러고 살아. 전 이 말이 그렇게 무책임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나약해서도 있겠지만 내가 가진 환경은 분명 그대와 다른데 야, 무슨 우울증이야. 너 왜 그래? 이겨내봐. 그러지 마. 마음을 강하게 먹어. 아무 의미 없는 응원. 저는 그거를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걸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정말 우리 저번에 강의하셨던 우리 한은지 작가님한테도 제가 막 뭔가를 막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내가 겪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 대신에 제가 만나러 가면 제가 수원에 가면 꼭 연락할게요. 이 말이 나는 저분에 대한 최대한의 엄마로서의 공감되고 응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어머니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희 친정엄마도 오히려 저한테 나는 23살에 애를 낳아서 키웠어. 너를 낳아 키울 때 아무도 나도 안 도와줬어. 저 이 말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건 먼 사람이건 내가 겪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모르는구나. 특히 진짜 우울증. 우울증도 그렇고 아이에 대한 상태. 아이에 대한 상태. 뭐 또는 뭐 가정에서 모든 어떤 불화들이 있겠죠. 내가 겪지 않으면 얘기할 수 없겠구나. 그때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이를 키워나가는 과정 안에서 제가 그때부터 마인드맵에 매달렸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할 수 있는 건 뭐였을까요? 아이와 대화하는 거. 아이에게 정확한 발음으로 책을 읽어주는 거. 입모양을 보면서 아이와 대화를 많이 나누는 거.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 내가 그 이상의 방법은 알지 못하지만 선생님이 8개월 동안 나에게 알려준 그 방법을 아이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내는 거. 전 제가 아는 거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제가 왜 내가 늘 우울증일까라는 생각했을 때 내가 늘 못하는 거에 매여 있더라고요. 강의를 못 나가는데 강의를 나가고 싶고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없는 삶을 꿈꾸고. 그죠? 내가 할 수 없는 거에 매달리다 보니까 내가 우울증이 막 끝이 없게 매달려지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계속 마인드맵에 작성을 했어요. 작성을 하면서 그렇게 마인드맵을 통해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마인드맵을 통해서 내가 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걸 구분하자라는 걸 깨닫기 전에는요. 제가 이게 우울증을 넘어서 공황장애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혹시 공황장애를 겪어보셨나요? 저는 두 가지가 왔어요. 첫 번째는 폐쇄공포증이었어요. 제가 집에 그때 아이를 키울 때 첫 집이 아주 창문이 큰 집이었어요. 그리고 3층이에요. 3층이어서 이렇게 내다봐도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가 보일 정도로 아주 개방적인 아파트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화면처럼 갑자기 어느 순간 내가 아무것도 내 스스로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 순간 내 눈 앞에 그 큰 우리 집 베란다가요. 이 모양의 창살로 바뀌어요. 내 눈앞에서 창살이 바뀌어요. 정말 무슨 뭐 3D 영화가 CG로 바뀌듯이 그렇게 바뀌면서 그때부터 숨이 안 쉬어져요. 과호흡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아기 막 우유 보온병을 막 미친 사람처럼 챙기고 가방에 막 집어넣고 제가 가끔 강의할 때 제가 아버지와 20년 넘게 사이가 안 좋았다는 얘기를 가끔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폐쇄공포증이 왔을 때 저한테는 소통의 창구가 사람이었어요. 혼자 있는 걸 못 견디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수 있겠지만 작은 이 아이의 생명체는요. 생명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이 집에 있어야 되는데 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짊어매고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놀이터에 가서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앉아 있거나 아니면 택시를 타고 15분 거리에 아버지 집을 갔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15분 거리였거든요. 처음에 우리 첫째가 어릴 때는. 그렇게 가가지고 아버지는 문 닫고 방에 들어가 계시는데 어차피 아빠가 있나 없나도 상관이 없는데 그냥 거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김현정님 얘기하신 것처럼 아이를 짊어지고 진짜 그때 당시 제가 건대 입구에 살았거든요. 막 어린이 대공원에 돌아다니고 유모차 밀고 돌아다니고 그냥 정말 대부분의 시간을 아이 똥기저귀를 갈거나 우유가 부족해서 할 때 아니면 늘 밖에서 생활을 했어요. 집이 창살 없는 감옥이 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또 한 번 느낀 게 뭐가 있냐면 집에서라고 폐쇄공포증이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행을 가거나 정말 이렇게 개방돼 있는 무슨 놀이터에 있더라도 내가 여기가 내가 뭔가가 제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이 들면 그 순간 거기서도요. 저는요. 숨이 과호흡이 왔어요. 그 순간 그 넓은 공간에서도 감옥이 만들어졌어요. 눈앞에서. 이건 정말 일종의 정신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창살 없는 감옥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분리불안이었어요. 남편에 대한 분리불안, 엄마에 대한 분리불안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출근할 때마다 울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올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그 자세 그대로 있었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은 어땠겠어요? 우유도 먹지 못하고 기저귀도 갈지 못하고 일하는 아줌마가 이제 시어머니나 이렇게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도와주셔서 제가 일하는 아주머니를 쓰기 시작해서 그나마 아이들이 조금 컸지. 정말 저는요. 모든 것이 일시정지였어요. 남편이 나가는 순간. 그리고 엄마에 대한 분리불안. 엄마가 연락이 안 되면 두 아이들을 집에 버려두고 저는 밖으로 나갔어요. 겨울에 외투도 입지 않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신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엔. 근데 너무 나약한 상태로 제가 그렇게 있으면서 강사 생활을 하면서도 5년 정도를 제가 잠적을 했어요. 많은 강사들과도 소통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SNS에도 제 소식이 들리지 않았고 대신에 저는 이제 마인드맵으로 늘 이제 블로그 포스팅을 했어요. 정말 신기한 게요. 제가 왜 많은 엄마들에게 블로그를 하라고 하냐면 유일한 제 소통 창구가 블로그였어요. 강사도 안 만나고 친구도 안 만나고 아무도 안 만나는데 유일하게 내 감정을 쏟아내는 곳이 저는 블로그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블로그에서 저품질을 받아가지고 하나 블로그가 이제 잠긴 거예요. 물론 지금 찾으면 나오긴 하지만 검색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가 잠기고 그리고 나서 다시 만든 게 지금의 블로그인데 늘 거기다 일기 썼어요. 그냥 누가 보든 안 보든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 댓글이 달린 그 엄마들과의 소통. 강사의 오소이를 알든
엄마로서의 오소이를 알든 그들이 응원해주는 그 댓글에 제가 5년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저는요, 셀프 리더십 강사예요. 저는 삼성이나 어디 큰 기업에 강의를 가면은요, 몇 시간만 강의하면 100만 원, 200만 원을 벌 수 있어요. 근데 제가요, 지금 그 강의를 안 해요.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때 정말 제 주변에 있던 엄마들, 또는 제 블로그를 소통을 했던 엄마들에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 엄마들에게 보답을 하고 싶고, 그 엄마들과 소통하고 싶었던 게 나중엔 제 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발단이 돼서 맵스쿨도 나온 거예요. 서울에서만 강의를 했는데 서울에 강의를 오던 엄마들이 제 손을 붙잡고 거제도에서도 했으면 좋겠어요. 부산에서도 했으면 좋겠어요. 대전, 대구에서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러 제가 지역을 가는 것보다 저도 아기가 있었으니까 온라인으로 하자. 그래서 그때 당시엔 사실 온라인 줌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인데 우연히 어떤 강사님 통해서 알게 된 이 줌 프로그램을 결제를 하고 그때부터 맵스쿨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창살 없는 감옥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눈 내리는 겨울 그때 2번의 자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뒷걸음질 치고 저는 울고 있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나니 뱃속에는 둘째가 있었고 첫째는 안고 있었고 첫째를 안고 뛰어내리려고 이렇게 밑으로 허리를 이렇게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한 번은 일하는 아주머니가 빨래를 하다 나와서 저를 붙잡았고 그리고 한 번은 저 혼자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 저 혼자 있을 때가 2번째였거든요. 첫 번째 때 아주머니가 잡아줬을 때가 첫 번째고 그러니까 그 공포심이 너무 무서워서 바로 이제 아기 고모를 같이 살자고 시누이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같이 살게 되면서 제가 지금껏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우울증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지 그 공포심을 알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엄마들을 초대를 해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은진 씨도 그런 적이 있군요. 그러니까 다 비슷한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너무나도 이 육아가 힘들었던 엄마들은. 근데 그러니까 저는 저만 그런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엄마들이 이 공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한두 번쯤의 우울증과 한두 번쯤의 정말 자살의 기도와 그쵸? 한두 번쯤 나의 삶이 진짜 왜 그런지 그 막연함과 싸우던 그 시기가 다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엄마들과 너무너무 소통을 하고 싶고 그러한 젊은 엄마들 내가 조금 먼저 겪었다면 앞으로 겪을 많은 엄마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고 지금 순간에라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면 제가 마인드맵을 통해서 어떻게 벗어났는지를 그걸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전 일단 왜 내가 그렇게 우울증과 싸웠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많은 이유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경제적인 책임감. 마인드맵 강의 때 말씀을 드리지만 고등학교 때 저희 집이 IMF로 무너졌죠. 그죠? 그리고 엄마랑 제가 20대와 30대의 모든 빚을 갚았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아무도 저한테 얘기를 하지 않는데 다 제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특히 결혼 전에 일을 하셨던 분들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남편이 그냥 집에서 일해 내가 돈 벌게 라고 하는데도 그게 안 되는 분들이 꼭 있어요. 왜냐면 내가 결혼 전까지 살아왔었던 그 경제적에 대한 책임감이 내가 내 몸에 녹아 있는 거예요. 내 몸에 남아 있어서 그게 아무리 남편이 돈을 벌어준다고 하고 예전보다 내가 훨씬 경제적으로 안정적이 되더라도 내 몸에 남아있는 그 경제적인 욕구 내가 뭔가를 해야 사는 것 같은 그 느낌 그게 안 사라지더라고요. 저도 남편이 돈을 벌어다 준다고도 하고 양쪽 부모님들이 조금씩 도와주셔서 아주머니를 쓰고 맞아요. 중요해요. 인정 욕구. 내가 조금 누군가한테 좋은 사람이고 싶고 내가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고 싶은데 그게 제가요. 우울증, 산후우울증을 겪고 나니까 아이에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미 얘네들한테 나는 미안한 존재고 이미 얘네들한테 내가 부족한 엄마고 맞아요.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 상실감이 느껴지니까 제가 그 경제적인 것들을 계속 하고만 싶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뭔가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지잖아요. 우리가 산후우울증이라는 것 때문에 엄마들이 자존감이 한번 낮아지고 나니까 이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에 자꾸 내 감정을 쓰면서 내 스스로를 다독이게 되고 누군가에게 댓글이 달리는 걸 통해서
인정받고 싶어 하고, 너도 그렇구나라는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제가 경제적 배신감, 아니, 경제적 책임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맵스쿨을 하면서 강사다라는 호칭보다 교장이라는 호칭을 좋아해요. 맵스쿨 교장쌤. 그쵸?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강사라는 분들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다 같은 편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이를 임신을 하고 산후우증이 걸린 동안에 제 모든 강의와 제 모든 지인과 제 모든 교육을 다 뺏어갔어요. 제 컨텐츠까지를 다 가져갔어요. 그때 느꼈던 그 배신감.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인드맵을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지만 저는 사실 지도자 과정도 일기 분들 보시면 사실 다섯 분밖에 없거든요. 자격증 따신 분들까지 7분밖에 없어요. 왜 제가 많이 양성하지 않느냐면 저는 소수여도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끈끈하게 내가 모든 거를 줄 수 있을 그런 사람들과 가고 싶지 제 걸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면서 그냥 서로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저도 이 교육바닥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 교육 컨텐츠라는 건 얼마든지 복제가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져갈 분들 그냥 돕고 싶어요. 이 좋은 도구 너무 좋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제 더 이상 내 컨텐츠가 이건 내 거야 라는 걸로 저는 저를 구속하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서 뺏겼다라는 이유로 상처받거나 상처를 주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의 배신감 느끼고 싶지 않아서 약간 어떻게 보면 벽이라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늘 벽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그 안에서 내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 되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는 그래서 소수여도 늘 이렇게 엄마들과 소통하고 적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저는 되게 좋거든요. 세 번째가 이제 우울증이었고 아까 말씀드렸고 공황장애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 대한 원망. 뭘 하든 저희 아버지는요, 제 편이 아니었어요. 제가 첫째를 낳고 키우는 과정 안에서 우울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울증이었는데 그런 상황이 회복이 되기도 전에 둘째를 임신을 한 거예요. 저는 처음에 저혈압인 줄 알았어요. 증상을 보고. 그래서 제가 갑상선 기능 저하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늘 이제 검사하는 원장님께 가서 피 검사를 해봐야지라고 간 거예요. 근데 제 중학교 친구가 저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커피를 한잔 하는데 깐족깐족 저를 놀리는 거예요. 너 임신 아니야? 너 임신인가 봐. 막 그래서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막 이렇게 쌍욕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원장님의 진료를 기다리는 그 대기 시간에 그래도 설마라는 생각이 1층에 가서 이제 테스트기를 사서 테스트를 했다가 알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친정집 바로 앞이어갖고 친정집에 갔어요. 엄마는 외국에 계셨고 아빠가 집에 계셨어요. 근데 아빠한테 아빠 나 임신이래 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저희 아버지 눈빛이요. 여러분들도 그거 있죠? 그 150일 만에 임신이 됐다라는 건 사실 모유를 끊자마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부부관계를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의 몸이 되게 신비로운 게 여성의 몸이 정말 신비로운 게 아이를 출산하고 회복이 될 때까지는 이 아이에게 집중해야 되는 그 모성애가 발동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관계가 쉬울 만한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아기 낳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상태에서 둘째를 또 임신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저를 봤던 그 눈빛은 뭐였냐면요. 고등학생 딸이 어디 가서 임신하고 온 듯한. 내가 너 때문에 부끄러워. 내가 너 때문에 창피해. 딱 그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와 그때는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그 반응이. 어떻게 딸이 임신했다고 하는데 저런 표정을 가지고 결국 우리 아버지가 저를 딱 그렇게 보시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방문 닫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친정집에 아빠 한 명 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몸둘 바를 몰라서 그 집을 닫고 나와서 성담대교를 타고 죽전에 있는 저희 집에 가면서 펑펑 울면서 해외에 있는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때 우리 엄마가 하신 말씀이 우리 하늘에 계신 신이 우리 소희를 너무 예뻐해서 두 번째 보물을 일찍 주셨네. 아니 어떻게 아빠랑 엄마랑 똑같이 내 부모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반응이.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또 펑펑 울고 그리고 이제 남편한테
치킨에 무알콜 맥주 사와라 라고 한 다음에 이제 둘째 임신을 얘기를 했을 때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죄송합니다라고 한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그런 모든 과정을 해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강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도 못하게 하셨고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아니라 사실 저는 동양화를 하고 싶었거든요. 동양화를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반대하셨죠. 병원에 근무할 때도 반대하셨죠. 결혼한다고 할 때도 반대하셨죠. 저희 아버지께 저는 늘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약간 돈을 버는 맞딸이에요. 아버지를 그냥 늘 보호하고 아버지에게 효를 다하는 그냥 그런 맞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원망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렇죠, 맞아요. 살림 미천이었어요. 저는 첫째 딸. 근데 저희 엄마는 말씀을 하더라도 어떻게 내가 널 도와준 게 없는데 하고 싶은 것까지 못하게 하겠니?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라. 경제적인 거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는 엄마 아빠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는 이제 돈 벌어오라고. 돈 잘 버는 곳에 가라고 맨날 그러셨던 거죠. 이제 그러고 있었고 사실은 또 이 책을 2019년부터 쓰기 시작하면서 작년에 책을 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저한테 이제 두 번의 암이 왔어요. 둘 다 이제 자궁 쪽으로 왔고요. 자궁 경부암과 자궁 내막암으로 왔어요. 5월 달과 12월에. 근데 뭐 종교가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사실 전 이제 종교를 가져볼까 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너무 나를 믿고 완벽하게 살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자꾸 고비고비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그래 나라는 사람에게 좀 짐을 덜어주자. 누구든 어떤 신이든 믿고 그 신에게 내 짐을 좀 맡기자. 우리 애들도 맡기자. 내가 어떻게 애를 24시간 동안 돌보겠어요? 어떻게 내가 24시간 동안 손가락 이렇게 걸고 내가 애를 쫓아다니고 싶겠어요? 그래서 뭔가 의지하고 싶었는데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종교를 많이 갖고 계셔서 그래 종교에 조금 뭔가 의지하자 싶어서 종교를 갖기 시작하면서 제 짐을 덜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내려놓고 있는 과정 안에 작년에 갑자기 아는데요.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17살에 IMF를 만났고 저는 아버지께 진짜 용돈을 5천 원도 받아 써본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 근데 그런 내가 20대, 30대까지 처절하게 돈을 벌며 살아오고 약간 사실 도피성으로 결혼한 것도 있어요. 남편을 정말 100% 사랑한다기보다 한 60% 사랑할 때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살아가면서 지금 150%를 사랑을 해요. 근데 그렇게 사실은 지금 정말 도피성으로도 결혼을 하고 아이도 이제 임신을 했지만 연년생을 낳아서 그렇게 키우는 과정 안에서 우리 집 빚도 저랑 저희 엄마가 다 갚고 그리고 어떻게든 이제 전 또 약간 또 그것도 있어요. 저희 아빠가 딱 나이 50에 회사를 IMF 때 이제 잘못 되신 거거든요. 저희 남편이 지금 41살인데 저는 50까지도 안 바래요. 45까지만 회사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직장을 다닌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저는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딱 50대 때 갑자기 그래 버려가지고 직장 생활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이 제가 늘 있다 보니까 늘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뭘 내가 하고 싶어.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세상을 살아오다가 작년에 이제 이사를 하면서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이사를 하면서 뭔가 되게 자리 잡아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친정집 근처로 이사를 왔거든요. 친정집 근처로 이사를 와서 우리 엄마는 또 들어왔다가 지금 이번 주 일요일 날 또 태국을 가세요. 그러긴 하지만 정말 급할 때 아빠 도움 받고, 정말 급할 때 5분 거리에 남동생 도움 받고, 막, 그리고 뭔가 이제 1층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뛰는 것도 그냥 내버려둬도 되고, 아이들이 일단 막 아픈 시기를 지나쳤고, 이제 좀 살만한데, 왜 갑자기 또 몸이 이러지? 라는 생각에 다시 원망이 막 오는 거예요. 진짜 나한테 왜 이러지? 왜 시시때때로 자꾸 나를 이렇게 김장에 절이듯이, 김장하셨어요? 진짜 이렇게 배추에다가, 건강한 배추에다가 숨 죽이려고 소금 뿌리듯이, 아니, 왜 내 인생에 자꾸 이렇게 고비고비를 주시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진짜 여기 지금 제가 이 그림 일러스트 찾은 거거든요. 이 강의하려고. 진짜 저렇게 많이 울었어요, 제가. 작년에도.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안경을 쓰고 있는 이유가 지금 이제 저번에 맵스쿨 강의할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왼쪽 눈이 눈꺼풀이 이렇게 점점 안검하수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눈만 매몰로 이렇게 좀 찝어야 되나 하고서 저 성형외과에 갔는데 저보고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성형외과에서. 알고 봤더니 위에서는 눈꺼풀이 덮여지고 왼쪽 눈이 이 밑에가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위아래 이렇게 눈이 좁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는 이런 거를 저한테 유전을 주셨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왼쪽 눈이 실명이세요. 왼쪽이 실명이시고 오른쪽도 4분의 1만 남아있는데 제가 왼쪽 눈이 지금 아버지를 닮아서 세포의 이상으로 이제 안구 크기가 또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육 안 쓰면 근육이 줄어들죠? 그죠? 저 지금 빨리 엉덩이 근육 다시 살려야 돼요. 저번에 바디 프로필 찍을 때 엉덩이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운동을 다시 안 했다 이거 지금 내려가고 있어. 안 쓰는 근육은 줄어들죠? 근데 이 왼쪽 근육이 사용이 안 된다라는 생각에 안구는 이렇게 동그란 탁구공처럼 생겼는데 그 안구 자체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눈동자도 미세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눈동자도 크기가 줄어들고 있고 안구가 작아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이 점점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눈꺼풀이 이렇게 덮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육을 붙잡아주는 수술을 했어요. 이게 불과 지금 3주 전이거든요. 와, 3주 전에 또 내 인생을 실험하는 것 같은 거야. 너한테 왜 또 그래? 작년에 2번 그랬는데 왜 또 그래? 왜 나 잘 사는 꼴을 못 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마인드맵이었어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걸 구분하는 거. 마인드맵으로 저는 정말 많은 거를 구분을 했어요. 뭐를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저는요, 구분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분하는 과정을 보여드리자면, 일단 제 감정을요, 제대로 보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뭐 눈이 줄어들고 있다는 둥, 시력을 잃고 있다는 둥, 네 몸에 암이 있다는 둥,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요, 제가 막 원인 모를 이 감정에 막 눈물이 나는데, 진정하자. 진정하고 무슨 감정인지를 생각해 보자. 그 안에는요, 우리가 짜증이라고 진짜 짜증나. 내 인생 짜증나. 왜 자꾸 나한테 시비야? 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그 짜증나는 거 안에 뭐가 있는 건지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슬펐어요. 내가 아프다는 게 슬펐어요. 그리고요, 전 되게 컸던 게 뭐냐면요, 원망이었어요. 원망. 슬펐고, 아팠고, 외로웠고, 되게 다양한 감정들이 많은데, 제가 늘 쓸 때마다 가장 큰 저의 감정은요, 원망이었다고요. 그러면, 자, 원망을 인정해야 됐어요. 내가 원망스러운 게 많은 애구나. 내가 뭔가에 되게 치여있구나. 뭐 해줘야 돼요? 나를요, 위로해줬어야 됐어요. 그리고 도대체 누구한테 원망하고 있는지, 어떤 일이 나한테 상처인지를요, 계속 파봐야 되는 거예요. 파야 돼. 저는 이 감정을 직면하고 나서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아빠가 했었던 어떤 말들, 내가 놓였었던 어떤 상황, 그런 게 켜켜이 쌓여서 하나하나 엄마한테 얘기하고 아빠한테 얘기하고 남편한테 얘기하고 하기에는 유치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쌓여서 내 가슴속에 딱 응어리져서 이게 왜 그 친정엄마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한이 됐다 내가. 내가 이게 한이 됐어. 내가 여기가 지금 뜨거워. 한이 돼서 뭐 화병 날 것 같아.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여기에 그게 다 응축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내가 꺼내보기까지 모르더라고요. 저는 화병 나는 사람들은 화병이 나는 걸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모르더라고요. 다 짜증이 나는 거지. 화병의 정확한 원인, 내가 무엇을 원망하고 있는지를요, 모르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택했어요. 원망을 해결하자. 엄마랑 이야기하자. 아빠랑도 한번 이야기하자. 그리고 내가 내 감정이 이렇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뭐하자? 위로해주자. 그래서 엄마랑은 얘기를 했어요. 해결책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엄마랑 얘기를 했는데 아빠랑 얘기가 끝까지 하기 싫어. 그럼 아빠랑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내 감정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고민했어요.
자, 이렇게 3단계도 마인드맵으로 썼고요. 이것도 마인드맵으로 썼어요. 일단 감정을 골랐어요. 내가 아는 감정 외에 이렇게나 많은 감정의 표현이 있다는 거를 일단 알아챘어요. 이거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와요. 감정 단어 검색하면 이렇게 많은 감정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골라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인지, 찝찝한 느낌인지, 야속하다라는 느낌인지, 막막한 느낌인지, 허탈한 느낌인지, 내가 몰랐던 감정의 키워드를 골라보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뭐 했냐면, 이거를 썼어요. 마인드맵으로. 상황을 썼어요. 어떤 상황이야? 아빠가 나한테 서운하게 한 상황을 썼어요. 남편과 싸운 상황을 썼어요.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난 이거는 나랑 다르다고 생각해. 이건 너랑 나랑 의견이 다르다고 생각해. 그때 이게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들었던 기분을 썼어요. 나 그래서 되게 외롭게 느꼈거든. 제가 한번 우울증이 있는 상태인데 제가 우울증이 있고 우울증을 약을 먹고 있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 남편도 알고 있고 부모님도 알고 있고 우리 시누이도 알고 있고. 근데 오늘 내가 막 아이들을 씻기고 뭐하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집이 그때 당시에 안방에 TV가 있었거든요. 저는 원래 안방은 금기 구역이에요. 다른 사람 TV가 안 되는. 심지어 저는 안방 침대에는 우리 아이들이 나갔다 온 옷을 갈아입지 않고 그냥 달려들면 못 올라오게 해요, 저는. 최소한 안방의 침대만큼은 내 공간이에요. 전 제 공간에 대한 애착이 되게 커요. 그런데 그 안방에 TV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애기 고모, 시누이가 오빠랑 와가지고 저는 밤에 야식 먹는 걸 원래 안 좋아했었거든요. 지금 되게 잘 먹어요. 사람이 닮아가나 봐. 지금은 야식 너무 잘 먹는데 그때 당시 야식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 남매가 엄청 야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내 침대에 걸터 앉아서 과자 부스러기 흘려가면서 TV를 보는 거야. 저는요 그때 진짜 오만 감정을 다 느꼈어요. 짜증도 났죠, 화도 났죠, 후회도 됐어요. 내가 왜 저 신우이를 우리 집에 데리고 오라 그랬지? 후회도 됐고요. 그리고 뭐라 해야 되지? 막 그 사람이요 너무 무시가 된 거예요. 아니 저게 예의야? 예의가 있으면 어떻게 저 침대 앉아 과자를 먹을 수가 있어? 그런 생각도 들고요. 가장 큰 감정은 뭐였냐면 외로움이었어요. 남편도 내 기분을 이해를 못했고요. 애기 고모도 내 기분을 이해를 못했죠. 애들은 아직 어리죠.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을 아무도 모른다는 외로움. 그 외로움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감정이 들었고 이게 왜 외로움이란 감정이 왜 왔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나는 어떤 생각이었는지를 마인드맵으로 써가지고 식탁에 올려놓고 잤어요. 저 애기 아빠는 제가 이제 늘 우울증 약을 먹고 자니까 늦게 일어나니까 알아서 그냥 출근을 했거든요. 아침에 그걸 갖고 나간 거예요. 제가 거기다가 갖고 나가라고 써놨거든 포스트잇에. 이 마인드맵 갖고 나가서 보라고. 그때 애기 아빠가 회사에 가져가서 이렇게 들여다 본 거예요. 와이프는 저는 되게 감정적이에요. 말하다 보면 싸워. 근데 그걸 마인드맵으로 오목조목 논리정연하게 써놨죠. 남편이 보니까 남편은 상당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거든요. 남편이 보더니 이해가 간 거예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아, 여기서 외로운 감정이 나는 너 도대체 왜 외로워? 내가 네 남편이고 우리가 네 가족인데 왜 외로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이거를 가지치기가 써져 있는 걸 보면서 인지가 된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얘는 이런 성격이니까. 좀 그렇게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걸 원하는지를 이야기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화가 난 이유가 아까 뭐였어요? 남편하고 시누이하고 안방에서 침대에 걸터 앉아 자기들끼리 둘이서만 과자를 먹어서. 그래서 저것도 원하는 거 썼어요. 과자는 거실에서 먹기, 식탁에서 먹기. 그리고 둘이서 안방에서 TV를 볼 때는 나한테도 같이 보자고 하기. 둘이서만 재밌어서 깔깔깔깔 통하지 말기. 나 외로움 느끼니까. 뭐 이런 걸 구체적으로 썼어요. 내가 생각할 때 너무 유치한 것 같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내가 다음번에 그 감정이 안 들 것 같아서. 그 감정이 또 들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걸 쓴 거예요. 그렇게 마인드로 쭉 썼어요. 이거 지금 뭐 한 거예요? 감정을 직면했고요. 감정을 인정했고요. 감정을 선택한 거죠. 해결책을 제안한 거죠.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우울증을 통해서 벗어났던 모든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제가 하면서 아이에게 해요. 똑같이 물어봐요. 오늘 우리 수아는 기분이 어땠어? 먼저 물어봐요. 나는 조금 슬펐어요. 헉! 그랬어? 왜 슬펐어? 그러면 아이가 또또또또 얘기를 또 해요. 감정을 먼저 물어보고 그 감정에 대한 설명을 전 들어요. 그럼 이제 엄마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수아가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 아이가 스스로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 안에 모든 질문과 아이와 하는 대화들이 뭐예요? 화브로타 기법일 수도 있잖아요. 물어보고 답하고 아이가 스스로 대답을 찾아갈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하고 그 안에서 엄마도 엄마의 감정을 이야기를 해야겠죠. 아이의 이야기를 공감해주고 아이와 같은 감정임을 인지시켜주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늘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리고 뭐였어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거였어요. 구분하는 거. 이게 아니었다면 저는요, 마인드맵을 통해서 이렇게 책도 못 내요. 마인드맵을 통해서 우울증도 못 벗어났어요. 물론 약을 서서히 끊고 있었던 과정이긴 했지만 사실은 진짜 제 우울증을 고친 건요, 마인드맵이에요. 단념할 거 단념하고 내가 집중해야 될 거 집중하고 그런 것들 안에서 저는 마인드맵이 저한테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2017년에 제가 2018년까지 우울증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서서히 좋아졌어요. 지금도 사실은 완벽하게 좋아졌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감정을 제가 조절을 잘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한 2018년까지만 좀 이제 우울증이 심했던 상태고 서서히 나아졌는데 그때 여기 첫 번째 책인 메일 마인드맵에 썼던 이 내용들이 저한테는 다 실제로 제가 사용했던 것들. 보세요. 엄마들이 나의 장점 몰라요. 엄마들이 나의 단점도 몰라요. 나의 고민도 몰라요. 내가 어디 가고 싶은지, 내가 뭘 배우고 싶은지, 내가 내 가족에 대한 정보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게 엄마들의 대표적인 문제죠. 그리고 주부로서 나의 시간 관리, 직장인으로서의 시간 관리. 보통 우리가 주부가 이제 경단녀도 있고 워킹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시간 관리, 그리고 목표 관리. 특히 저기 다이어트를 저렇게 많이 썼던 이유는요. 엄마들의 최대 고민이 다이어트였으니까. 저 역시도 그 과정이 있었거든요. 저 역시도 살을 빼야 되는데 살이 안 빠지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실제적으로 썼던 노하우들을 가지고 책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지출을 관리했고 어떻게 냉장고를 관리했고 어떻게 아이들과 함께 마음일기를 썼는지 그런 내용들을 첫 책에 담은 거죠. 저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강의도 할 수 없고 책도 쓸 수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다행인 건 다행인 건 제가 뭔가 이렇게 질병이 되게 심각하게 하해지기 전에 모든 초기 때 발견이 된다는 건 전 되게 감사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건 나를 통해서 많은 엄마와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어떤 메신저로 나를 쓰려나 보구나. 저랑 친한 박형근 코치도 메신저라는 이름을 쓰잖아요. 내가 많은 사람에게 내 경험을 가지고 메시지를 주고 그리고 마인드맵이란 좋은 도구를 알리라고 자꾸 나에게 다행히 큰 고비는 아니고 작은 고비들을 자꾸 주는구나. 그 생각이 전 이젠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 줬으면 좋겠긴 해. 안 줘도 열심히 알릴 테니까 이젠 안 줬으면 좋겠긴 한데 아무튼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책도 이제 그렇게 쓴 거죠. 그래서 저는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마인드맵을 통해서 오롯이 좀 나를 찾으려고 했어요. 좀 전에 메일 마인드맵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나의 꿈을 보려고 하고 나라는 사람의 사랑스러운 점, 나라는 사람의 정말 좋은 점, 내 남편의 감사한 점, 내가 갖고 있는 것에 풍족한 것들, 자꾸 부족한 걸 바라보는 내 눈을 풍족한 걸 바라보는 쪽으로 자꾸 바꾸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나에게 되게 집중하려고 했어요. 자꾸 원망스러운 거야. 아이를 보면서 아이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제가 뭐가 원망스러웠냐면 또 2002년에, 2002년이 아니었다. 제가 2012, 6, 10, 14, 2014년에 셋째를 낳았는데 그때 월드컵 했어요. 근데 나는 모유수유를 해야 되니까 저 아기가 5월에 나왔거든요. 모유수유를 해야 되니까 술도 못 먹고 응원도 못 하고 시원한 커피도 못 마시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못 먹잖아. 응원을 못 하는 거, 맥주 못 먹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TV 광고에
월드콘 광고를 하는데 그걸 못 먹는 게 갑자기 짜증나는 거예요. 월드컵에 월드콘을 못 먹는 게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품에 안고 있던 애한테요. 욕했어요. 진짜 욕했어요. 우리 딸은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겠죠? 진짜 욕했어요. 막 뭐 무슨 뭐 욕했어요. 저 진짜로. 내가 너 때문에 아이스크림 못 먹는다고. 너 때문에 맥주 못 먹는다고. 근데 그런 거에서만 자꾸 나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너 때문에 못하고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를 정말 예쁘게 키우고 나서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나의 미래. 그죠? 아이를 키우면서 워킹맘으로 내가 경단녀로서 뭔가를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그런 어떤 꿈들. 자꾸 그런 것들을 쓰려고 했었고, 지금도 내가 예쁜 모습, 지금도 내가 잘하는 거, 지금도 내가 되게 중요한 사람. 자꾸 그런 거를 마인드맵으로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오르내리는 감정. 이것의 원인을 바라보는 눈. 좀 전에 말씀드린 거. 감정의 기복을 찾아내고, 감정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런 감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까지도 자꾸 찾아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시각화하는 것에 힘을 쓴 거죠. 그리고 우선순위를 작성을 했어요. 제가 강의 때 그 말씀 많이 드렸죠. 그때 당시 제가 욕심이 많아서 했었던 게 강의했었죠. 책 썼죠. 독서 모임 했죠. 재능 기부했죠. 그리고 뭐 사업도 하나 시작한 게 있었죠. 그리고 아이 키우는 육아, 살림했죠. 벌써 7개죠. 너무 많은 거예요. 연년생을 키우면서 이 7가지 한다는 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7가지를 마인드맵 형식으로 쭉 썼어요. 쭉 쓰고 나서 뭐 했냐면 제가 하나씩 지웠어요. 아, 윤기남님, 남자분이신가요? 임신할 때 먹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는 산후풍이 온몸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치아로 시린 것도 먹으면 안 돼요. 아이스 커피, 얼음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낳은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고 아이스크림을 못 먹어서 화가 났던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이해되셨죠? 이런 질문도 좋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작성을 했어요. 아, 드셨어요? 응. 우선순위를 그래서 작성을 해서 그 우선순위 안에서 내가 뭐를 진짜 하고 싶은지를 썼고요. 여기서 그래도 조금 내려놔도 괜찮겠다 싶은 거. 이거는 정말 내가 못할 것 같아. 이거는 안 하는 게 행복할 것 같아. 그리고 이것까지는 못할 것 같아. 이거를 정해서 남편이나 엄마 아빠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유명한 일화죠. 아까 말씀드린 7가지. 강의, 독서 모임, 재능 기부, 또 책 쓰기, 사업, 육아, 살림. 이 중에서 뭘 먼저 그만뒀다고요, 제가? 육아하고 살림. 남편에게 얘기했죠. 내가 딴 거 다 하겠는데 이 2가지만 없어도 내가 좀 살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그때부터 육아, 살림을 지금까지 많이 하고 있어요. 남편은 제가 그 우울증을 겪었을 때 그 날카로운 모습, 힘들어하는 모습을 되게 남편도 각인을 해가지고 남편도 사실은 그때 그래서 저의 모습 때문에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올 뻔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이제 육아와 살림을 많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선순위 작성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내려놓을 걸 결단하는 거예요. 자, 내려놓은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려놓을 거를 결단하는 거예요. 결정은 정하는 거죠. 내려놓을 걸 정하는 거. 결단은 뭐냐면 내려놓을 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을 때. 그걸 정말 확실하게 끊지 않으면 엄마들의 특징상 이 모성애가 발동이 되기 때문에 자꾸 내 인생 위주로 삶을 살려고 해도 자꾸 그 안에서 맴돌아요. 맴 돌아요. 내려놓을 건 결단하고 끊으셔야 돼요. 제가 늘 생각해요. 우리 아이에게 중요한 건 뭐지? 어렸을 때 워낙 많이 아팠던 애들이고 저도 아팠던 애들이고 아팠던 애들이래. 아팠던 애고 그리고 특히 감정이라는 거로 가슴이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감정으로 건강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엄마가 크다 보면 어떤 욕심이 나요? 주변에 그 또래 엄마들한테 이야기를 듣죠. 뭐가 좋대더라, 뭐가 좋대더라, 영어 공부는 지금 해야 된대더라, 학교 뭐 해야 된대더라, 선생님 전화 와가지고, 어머니, 우리 수아 1학년이니까 좀만 더 봐주세요. 뭐 이런 얘기 듣고. 그러다 보면요, 욕심이 생겨요. 자꾸 내가 이 아이에게 생각했던 그 초심, 그 아주 기본적인 것에 대한 욕구, 이거를 넘어서서 애는 건강한데, 우리가 건강하라 얘기했잖아요. 애는 건강해. 지 역할 하고 있어.
근데 숙제 안 했다고 혼내고, 정리 안 했다고 혼내고.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그죠? 이 얘기하면서 지금 저한테 지금 혼내고 있어. 저를 혼내키고 있어. 그게 뭐가 대수라고. 아니, 30분 늦게 자면 어때? 그게 뭐가 대수라고. 사실은 중요치 않은데 그 중요치 않은 것 때문에 우리 자꾸 아이들에게 언성을 높이죠. 그죠? 어제 잠깐 저희 친정엄마를 만났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얘기하시면서 왜 친정엄마와 딸은 꼭 싸우는가? 왜 꼭 친정엄마와 딸은 싸우는가? 그죠? 근데 뭘 잃고 나면 후회를 하죠. 저희 엄마가 그렇게 할머니가 보고 싶으시대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나도 우리 엄마랑 할머니랑 옛날에 싸웠던 모습 그대로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가 어떤 것을 집중하고 내려놓을 거. 우리가 상대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아무래도 기대 있고. 정말 그 사람의 그 존재. 그것만을 감사해야 되는 거, 거기에 집중하는 거. 저는 이번 책에 그 내용 많이 들어가요. 책에 내용이 들어가요. 우리 수아가 얘를 이렇게 씻기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말을 막 아장아장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엄마는 행복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저렇게 기분을 늘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엄마는 오늘 행복했어요? 엄마 수아 오늘 너무 행복했어. 그래서 막 비누칠을 해주고 있는데 엄마, 엄마는 오늘 왜 행복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행복한 거에 대해서 오늘 왜 행복했지를 생각한 게 없었거든요. 오늘 힘들었던 것만 생각이 나지 행복했던 건 생각이 안 나는데 수아가 갑자기 얘기한 게 뭐냐면 갑자기 자기 몸을 보는 거야. 샤워하고 있었거든요. 거품칠하면서 팍 보더니 엄마, 수아가 손가락이 10개가 다 있어서 엄마가 오늘 행복했어요? 주영선이 지금 소름 돋았어요? 이렇게 하셨는데 저 그 말 듣고요. 눈물 났어요. 애 씻기다 눈물 났다고요. 제가 이 얘기를 예전에 한번 강의에서 했더니요. 너무 예쁘죠? 어,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영재교육원이라는 곳에 최정희 대표라고 있어요. 아실 수도 있거든요. 영어 가르치시는 분인데 그분 어렸을 때 동생을 잃었어요. 눈앞에서. 너무 허무하게 동생을 잃은 게 동네가 이렇게 언덕에 있었는데 그 언덕 맨 꼭대기 부잣집에 이렇게 바위가 하나 이렇게 멋있는 게 이렇게 얹어져 있었대요. 근데 언덕 아래에서 애들이 놀고 있는데 그 바위가 굴러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서 동생이 어, 사고를 당했어요. 그때부터 이 언니는 눈앞에서의 그 모든 것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 차에서 내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포심이 있는 거예요. 아이가 초등학생, 고등학생, 지금 고등학생이거든요? 고등학생 3학년인가 그래요, 아들이. 근데 늘 아들이 학교 버스에서 내리면 껴안아요. 울면서 껴안아요. 오늘도 우리 아들 안전하게 학원 갔다 와줘서 엄마가 너무 고마워. 그리고 지금도 매일 운대요. 그 동생이 내 눈앞에서 사라졌던 그 트라우마. 그게 너무 강하게 각인돼 있어서. 근데 저도 그때 용인 그때 죽전에 살 때 혜인이 사건이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마주보고 있는데 유치원에 딸 데리고 온 엄마가 이거를 브레이크를 안 세워놔서 뒤로 물려나다가 혜인이라고 너무 아기가 그 차에 이렇게 퉁 하고 받쳐졌는데 겉으로 봤을 때 멀쩡해서 원장님이 아기를 데리고 유치원 들어갔는데 내장 파열. 그래서 엄마를 만나기도 전에 눈을 감지 못하고 아이가 이제 응급실에서 이제 죽은 사건인데 그게 저희 동네였어요. 그래서 온 동네가 플랜카드가 새까만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거든요. 그때도 전 늘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 하루하루 건강하게 집에 돌아오는 거에 감사. 근데 우리는 늘 그거를 까먹잖아요. 우리 은진님은 안 까먹어. 우리 은진 작가님은. 근데 우리는 늘 까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려놓을 것에 대한 결단. 내가 우리 아이 정말 소중한 이것만큼 집중하고 이런 걸로 싸우지 말아야지. 오늘 하루 내가 우리 아이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엄마에게 고마운 거 투성인 하루로 바꿔가야지. 전 이거 진짜 마인드맵으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보요, 우리 은진 작가님 쓰셨잖아요. 고맙대요. 뭐해서 고맙대요? 살아있어서 고맙대요. 알러지가 있고 아토피가 있는 아이의 엄마들은요, 한순간순간 아이의 호흡에 집중하잖아요. 어디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지 몰라서. 저는 정말
그때 은진 작가님의 강의를 듣고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아이를 정말 키우셨을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내려놓을 것에 대한 결단은 정말 엄마로서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살아가는 인생에도 너무 중요하고요. 시간에 대한 관리. 어떻게 내 시간을 분배할 것이냐. 여러분들, 설거지가 더 중요해요? 아니면 내 아이와 눈 마주치고 조금 더 이야기하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 이거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아이와 눈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행동은 어디로 가 있어요? 설거지에 가 있죠. 설거지 빨리 하고 뭔가 드라마를 봐야 될 것 같고, 설거지를 빨리 하고 저자 특강을 들어야 될 것 같고, 그죠? 거기 늘 우리 아이가 밀리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현실 안에서 자꾸 내가 이 마인드맵이나 이런 어떤 나의 어떤 생각을 통해서 중요한 것에 초집중하는 거. 그게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지금 키카 가서 놀으라고 하고 공부한다고 했던 게 반성된다고 좀 쓰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애기들 유치원, 학교, 뭐 학원 보내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나에게 한계가 있어. 나도 내가 쓰고 싶은 시간이 있어. 그러면 아이가 자유로울 수 있는 곳에 보내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전 사실은 진짜 김현정 님도 쓰셨지만 아이 유치원 안 보내고 내가 데리고 키우겠다고 하는 부모님들 중에 집에서 진짜 홈스쿨을 잘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어떤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애를 끌고 저기 카페에 와서 애는 유튜브 보여주고 본인은 수다 떨고 근데 그 수다 내용도 다 시어머니 욕 어디 옆집 언니 얘기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저는 그거는 맞아요. 방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관리 내가 내 시간에 집중하고 아이는 아이 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첫째 수아는 1학년인데 학교 숙제를 제가 안 봐줘요. 지가 다 해요. 체크해가면서. 누구 통해서 본 거예요? 엄마 통해서 본 거예요. 엄마가 다이어리 맨날 체크하거든. 했나 안 했나, 했나 안 했나. 아이가 그거 기가 막히게 복제해요. 기가 막히게 보고 배운다고요. 근데 엄마가 연필 쥐는 것처럼 다 가르쳐주고 학원 스케줄 다 맞춰주고 그럼 아이들은요 계속 그거 못해요. 너 지금 학원 갔니? 집에 전화하시는 분들 계세요. 워킹맘 중에. 그럼 애기 평생 학원 갔니? 계속 물어봐야 돼요. 빠지더라도 선생님한테 혼나더라도 지가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에 대한 관리, 엄마들이 집중을 하셔야 되고 감사를 찾는 습관. 제가 마인드맵 할 때 제일 중요한 얘기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하루에 3가지 무조건 감사할 거 찾는 거. 조만간 그 교구 개발한 거 이제 저 네이버 스토어에서 판매할 거거든요. 아이와 엄마가 같이 감사일기 쓰는 거. 같이 감사일기 쓰는 거. 감사를 찾는 습관. 이것도 내가 집중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말씀을 드려요. 이거 저희 아이예요. 지난주 일요일 날에 산에 간 거고요. 왼쪽 사진은 지금 오른쪽 사진은 좀 전에 사진이에요. 방금 2시간 전. 저랑 같이 타르트를 만든 사진이에요. 잘 크고 있어요. 아주 잘 크고 있어요. 지나고 보면 과거가 별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신이 있다면 우리에게 과거를 주는 이유는 그 과거를 통해서 뭘 배우라고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내가 느낀 그 과거를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살으라고 주시는 것 같아요. 저 나중에 우리 키키마마님, 여기 최지영 키키마마님도 한번 이제 엄마들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분도 제가 지금 느낄 때 내공이 상당해요. 맵독을 통해서 느끼고 맵스쿨을 통해서 느끼지만 내공이 상당한 분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요. 저 강사로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2번째 책을 통해서는. 그냥 정말 마인드맵을 좋아하고 정말 마인드맵을 많이 사용한 연년생 엄마예요. 연년생 엄마가 이 마인드맵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어떻게 소통했고 어떻게 아이를 바라봤고 어떻게 아이를 키워냈는지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키워갈 건지 그 안에서 얼마나 마인드맵이라는 도구가 좋은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글을 통해서 느껴보시고 일부러 그래서 제가요 제 마인드맵을 하나도 안 넣었어요. 다 스토리예요 그냥. 마지막에 그냥 저한테 배우신 분의 3개의 마인드맵이 샘플로만 들어가요. 샘플로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다른 거는 좀 예전에 보셨을 텐데 요거는 안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 애기가 대안학교를 다녀요. 저 애기들 대안학교를 보냈거든요. 거기는 저렇게 감사 일기를 쓰는 란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안 쓴대요, 저 부분을. 왜요? 엄마도 감사할 걸 찾아본 적이 없어요. 엄마와 감사함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읽은 거 보시면요. 이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원래 팥빙수를 만들기로 한 날이에요. 학교에서. 어떤 아이들은 우유를 얼려서 왔고요. 어떤 아이들은 토핑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우유가 선생님이 얼려놓은 우유가 덜 얼은 거예요. 그래서 팥빙수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내일 만들자라고 했어요. 1학년 아이들은 감정의 제어가 잘 안 되죠. 아마 그 아이들이 오늘 하고 싶어 했을 거예요. 선생님이 달래서 그날 피구를 했어요. 그날 저희 아이의 감사일기예요. 우유가 안 얼어서 속상했지만 한 개라도 얼어서 감사. 빙수는 못 먹었지만 피구를 하게 되어서 감사. 우리 팀이 졌지만 다른 팀이 이겨서 감사. 그죠? 칭찬합니다. 모두, 친구들 모두 노력해서 교감 선생님, 재미있는 체육을 하게 도와줘서. 자, 엄마의 감사 얘기가 아이에게 끼치는 영향이거든요. 자, 이거를 보고 선생님이 학부모들과 소통하는 밴드에 글을 쓰셨어요. 마지막으로 한 친구의 감사 얘기로 끝을 글을 맺습니다. 아이들의 감사를 보며 저를 참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학창시절 피구를 패배하면 우울을 넘어 불평과 분노를 쏟아냈던 저였기에 피구에서 승패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아는 저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고 쉽게 감사하지 못하는 요즘 저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빙수를 먹지 못해서 속상해하기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작은 꼬투리를 잡아서 감사하는 귀한 생각들. 상황이 아니라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꼬투리를 잡아 감사하는 하루를 살아야겠다는 도전을 주는 귀한 한 줄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찌 살아갈지 기대가 되고 교사인 저를 성장시켜주는 우리 아이들에게 참 고마운 하루였습니다. 오늘 배고플 때 얼지 않은 어저께 빙수가 얼지 않은 덕분에 오늘 배고플 때 먹어서 맛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먹는 우리 이쁜 아이들.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써서 보내신 거예요. 저는 정말 부족한 엄마거든요.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오늘도 물병을 안 챙겨줬어. 아이가 체육인데. 우리 둘째는 실내화를 안 보냈어. 하나씩은 뭘 맨날 빼먹고 보내는 엄마예요. 그런데 내가 아이에게 뭐죠? 유산처럼 물려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유산처럼 물려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돈이면 좋겠죠. 돈 많으면 좋겠죠. 근데 그 돈보다 더 귀한 엄마가 하는 생각, 엄마가 하는 감사하는 마음, 엄마가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어떤 모습, 엄마가 엄마의 꿈을 성장시켜 나가는 그 과정. 저는 그것만큼 아이들에게 귀하게 물려줄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저의 정말 모든 계기는 마인드맵이에요. 저는 마인드맵으로 그렇게 성장했어요. 제가 하지 못할 뻔했던 것들을 마인드맵이란 도구가 잡아줬어요. 저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여자로서의 어떤 삶도, 그 다음에 내가 처음 접해보는 엄마로서의 삶도, 그리고 경단녀를 넘어서 다시 또 뭔가를 도약하고 싶은 엄마의 꿈도, 그 꿈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도, 모든 것도 저는요, 다 마인드맵으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긴 스토리를 제가 제 책에 실었고,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많이 교감을 하고 싶어서 이번에 이렇게 책을 2년 동안 만들게 되었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일단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뭐 책에 대한 어떤 목차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이제 준비를 해서 또 업그레이드를 시켜볼 거니까, 그때도 또 한번 접속하셔서 들어주시고요. 감사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오히려 사실 책에 있었던 내용보다 말을 더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이미 한 판 울었어. 강의 준비하고 아이들 사진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꺼내오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내가 몰랐던 아이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다시 기억해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렇게 잘 자라준 아이들, 저렇게 아이들을 키울 때까지 옆에 있어준 우리 남편, 그리고 늘 나와 소통하면서 나한테 댓글 달아주고, 저 그리고 용인 죽전에서 우울증 있을 때 20명씩 엄마들 모아서 3년 동안 재능 기부했다 그랬잖아요. 그 엄마들이 되게 저한테 큰 힘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강사로서의 인생을 교장으로 전환시켰어요, 저는. 엄마들과 많이 소통하고 싶고, 저는 나중에 정말 원대한 꿈 하나가 있는 게 미혼모를 돕고 싶어요. 미혼모를 돕고 싶고, 그 다음에 이혼 가정의 한 부모 가정을 돕고 싶어요. 물론 그리고 가장 돕고 싶은 건 우리처럼 멋진 엄마가 없는 보육원의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좀 그래서 나중에 정말 제가 금전적으로 부자가 되고 싶거든요. 저 돈 버는 거 되게 욕심 많아요. 저 지금 되게 여러 가지 일을 하거든요. 전 돈 욕심 되게 많아요. 근데 돈 욕심이 많은 이유가 예전에는 진짜 우리 가족 잘 사는 거. 내 노후였는데 이제는 저요. 많은 아이 입양해서 정말 내 자식처럼 후원하고 싶어서 저는 그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마인드맵이란 도구를 통해서 제가 앞으로도 많이 성장을 할 거니까 지켜봐 주시고 제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공감을 형성해 주시고 그리고 제 책을 통해서 혹시라도 주변에 도움 되실 수 있는 분들은 저한테 많이 연결해 주시고 제가 강의 많이 할 거니까 그렇게 같이 샤넬보다 마인드맵 엄마의 생각을 명품으로 만들어주는 이 마인드맵이란 도구를 우리 모두가 갖고 우리 모두의 역할 안에서 많이 많이 전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해요. 우리 마카롱 여왕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감사하고요. 장인아님 책을 읽고 싶은 건 처음이에요. 책과 친해지는 첫 스타트가 되면 좋겠고요. 네네. 우리 은진 작가님 많이 쓰면서 울었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저도 제가 제 책 쓰면서 많이 울었어요. 계속 이제 책을 검수하면서 많이 울었고요. 그 다음에 늦게 참가했지만 미혼이신가 봐요. 미혼이신데 상상할 수 없는 감정들, 경험들 같이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엄마가 되기 전에 알아야 될 것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주고 주변 분들, 마카롱 형님 양미라님이세요? 주변 분들과 많이 소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혜경님 너무 감사하고요. 저 사무실 만든 우리 혜경님도 놀러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혜경님도 은진 작가님도 수원 쪽, 그쵸? 수원 화성 쪽인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조만간 갈 거니까 한번 같이 만나 뵙고요. 네, 너무 수고하셨고 다음 주 월요일, 수요일에도 제가 또 다른 강의를 준비를 할 테니까 그때 같이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단체 사진 하나만 제가 찍고 마무리할게요. 화윤정 대표님도 들어오셨었구나. 자, 잠깐만 채팅 잠깐만 멈춰주시고 제가 단체 사진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찍겠습니다. V 하시고 자, 찍습니다. 정현님 감사해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잠깐. 하나, 계속 들어오셔. 하나, 둘.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책 나오면 또 많이 많이 특강 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끊임없는 채팅으로 열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